나가세요. 당장. 강남구 논현동 도윤 성형외과 로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샤넬 투피스를 입은 여성이 낡은 점퍼 차림의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나는 그냥 도윤이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시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병원 체면이 말이 되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젊은 여성의 날카로운 음성이 대조를 이뤘어요. 지상 12층짜리 유리 건물의 화려한 로비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천장의 수정 샹들리에 명품 브랜드 가죽 소파들로 치장된 공간에서 초라한 할머니. 한 명이 모든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이정순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정순은 며칠째 감지하는 듯한 기름진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리고 손톱 깊숙이 패인 손으로 플라스틱 쇼핑백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나이 반점이 듬성듬성 올라온 손등은 25년간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한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쫓아내려 하는 여성은 서민정, 정순의 며느리였어요.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친 민정의 모습은 정순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과 붉은 립스틱, 그리고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내는 경쾌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자 정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로비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청소하는 분이야? 청소 직원이면 유니폼이라도 입고 있을 텐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저런 사람이 이런 고급 병원에 왜 와 있는 거지? 간호사들도 정순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접수 데스크 뒤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입술을 달싹거리며 도윤아, 도윤아 하고 아들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20억이나 너희한테 줬는데.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20억이라는 금액에 모든 사람들의 귀가 쫑긋 서버린 것이죠. 수술 상담을 받으려던 사람들, 보호자들, 간호사들까지 모두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해진 로비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20억?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 아들 보고 싶을 뿐인데. 그거 다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인 거예요. 병원 차리는데, 장비 사는데, 직원 월급 주는데. 이제 그 돈은 제 겁니다. 민정의 말이 끝나자 정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제 거라고? 네, 맞아요. 이제 어머님이 그 돈에 대해
뭐라고 하실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발 붙이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려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20억을 줬다고? 저 할머니가? 믿어져? 저런 분이 그런 돈이 있었다고?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다양하잖아. 정신병자일 수도 있고,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하며 속삭였고, 환자들은 대놓고 구경하며 웅성거렸어요. 정순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은 동정보다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충격과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정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 정순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병원 체면 좀 생각하세요. 도윤이까지 망치고 싶으세요? 도윤이는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수술 중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민정의 거친 말들이 정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아들에게도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정순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져 안에 있던 도시락과 과일들이 대리석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본 정순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사과 한 개가 굴러가다가 명품 구두를 신은 어떤 여성의 발에 멈춰 섰어요. 저런 지저분한 것들까지 가져와서 누군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20억이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거지 같은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정수는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고 허리를 구부렸지만 민정이 그것마저 제지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청소 아주머니가 치우니까 그냥 나가세요. 내가 직접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간호사들이 다가와서 정순을 부축하며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도움이라기보다는 빨리 내보내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나가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간호사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정수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정수는 빈손으로 병원 밖으로 밀려나왔어요. 자동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정순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 안에서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정순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닿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정순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정순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방금 전 민정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제 겁니다. 20억. 정순이 평생에 걸쳐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번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칼에 베이고 화상을 입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들 도윤이 때문이었어요. 의대에 진학할 때도, 의사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병원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정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이 달콤하게 속삭였을 때 주저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모욕뿐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는 2달 만에 끊어졌고 이제는 병원의 얼굴도 내밀지 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어요. 정순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지나가던 행인 중 한 명이 정순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으신 걸까? 혼자 중얼거리고 계시네. 정순은 실제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정아, 너는 내가 만만한 할머니인 줄 알겠지. 하지만 나도 25년 동안 온갖 사기꾼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정수는 천천히 일어서서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 화려한 건물이 자신의 돈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순이 병원에서 쫓겨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방 크기는 8평 남짓했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정수는 작은 식탁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마치 영화 장면처럼 몇 개월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봄이었어요. 정순이 살던 아파트는 강북구에 위치한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28평짜리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정수는 25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을 상대했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화상을 입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버렸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들 도윤이가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작년 말 뜻밖의 횡재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었어요. 10년 전에 3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갑자기 20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팔라고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안 와요. 지금 안 팔면 후회해요. 처음에 정수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곳이 자신의 보금자리였고 아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이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요. 병원도 차려야 하고요. 이 기회에 아파트를 팔아서 도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민정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그녀는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이제 편히 쉬세요. 반찬 가게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도윤도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민정이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가 고생할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보금자리 정도는 기꺼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뿌듯했어요.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계약이 성사된 후 민정은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매월 25일에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고요. 병원이 자리 잡으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파트를 판 후 2달이 지나면서부터 민정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했던 생활비가 일주일씩 늦어졌고, 그 다음에는 한 달씩 밀렸어요. 정순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겼습니다. 어머님, 요즘 병원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정순이 병원에 찾아가면 간호사들이 막았고, 도윤을 만나려고 해도 수술 중이라거나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원룸에서 석 달째 지내고 있었어요. 월세는 50만 원이었는데 정순이 가지고 있던 예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끼니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웠어요. 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용료가 13만 원이 나와 있었는데 정순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이미 2달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달까지 내지 못하면 전기가 끊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도윤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야. 엄마야. 아, 엄마. 지금 수술 준비 중이라 바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전기요금이 밀려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것도 빠듯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아, 엄마가 20억을 너희한테 줬잖아.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병원에 투자된 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엄마, 나 정말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신호음만 남겨두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냉대뿐이었어요. 25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번 돈이었는데 이제는 한 푼도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전기가 나간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아 있었어요. 촛불의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흔들리며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촛불을 바라보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원룸에서의 생활이 한 달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근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예전에 운영했던 반찬 가게가 있던 곳과는 다른 시장이었지만 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은 여전히 정순에게 친숙했습니다. 채소를 파는 할머니 앞에서 배추 한 포기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정순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게 누구야? 정순이 맞지? 정순이 돌아보니 윤태식이라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태식은 10년 전에 정순이 반찬 가게를 할 때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 태식 씨.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여기서 뭐해? 이 동네 사는 거야?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대로 말했어요. 네.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태식은 정순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정수는 비록 힘들어도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근데 반찬 가게는 어떻게 됐어? 장사 잘 된다고 했잖아. 그게 가게는 정리했어요. 정리했다고? 왜? 정수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식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린다고 해서 아,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지금 편하게 지내는 거구나.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태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도 한잔 할까?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작은 다방에 앉았어요. 태식은 커피를 시키고 정수는 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태식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파트를 팔았어요. 20억에. 20억? 와, 대단한데. 그럼 지금 여유롭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 돈을 다 아들 병원 차리는 데 줬어요. 태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20억을 전부? 네. 며느리가 생활비 주겠다고 했는데 정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아파트를 판 과정, 민정의 달콤한 약속들, 그리고 지금의 처절한 현실까지. 태식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순아, 그게 정말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 네.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전기요금도 못 내서. 태식이 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병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도윤성형외과? 네, 강남에 있어요. 그 병원 말 많던데.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병원들 중에 돈 세탁이다 뭐다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 특히 성형외과 쪽은 현금 거래가 많아서 더 그런 편이고. 내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민정이요. 태식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서민정? 혹시 서울산업 서 회장 딸 말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집이 부자라고는 들었는데. 정순아, 그 집안은 말이 안 좋아. 비자금 조성이다. 정치권 로비다 해서 검찰 수사도 받고 그랬어.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런 집안과 얽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럼 내 돈도 일단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런 집안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거든. 태식은 명함을 꺼내 정순에게 건넸어요. 나한테 연락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지금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정수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정말 제가 당한 게 맞나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정순아, 20억은 장난이 아니야.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줬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받는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자책하며 지냈는데 태식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계약서,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뭐든지 남아있는 거 다 챙겨둬.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각오는 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상대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원룸으로 돌아와서 태식이 준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윤태식 기자라고 적힌 명함은 그녀에게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강남 쪽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들 어딘가에 자신의 돈으로 세워진 병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정아, 넌 내가 만만한 할머니인 줄 알겠지. 하지만 나도 25년 동안 장사를 했단다. 내가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판 날짜, 민정이 한 약속들, 생활비가 끊긴 날짜, 병원에서 당한 모욕들.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수첩에 글을 쓰는 정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25년 동안 갖은 시련을 견뎌내며 기른 근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돈을 되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정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비록 원룸은 좁고 춥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오늘은 희망이라는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태식과 만난 지 일주일 후 정수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윤 성형외과 근처를 배회하며 병원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시장에서 단련된 눈치와 순발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 뒤편에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휴식을 취하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정수는 그곳 근처 벤치에 앉아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지만 나흘째 되는 날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간호사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이사님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어제도 수간호사한테 소리 지르고 쉿, 목소리 좀 낮춰. 이사님 귀가 얼마나 밝은데. 그런데 말이야, 요즘 회계 쪽이 좀 이상해. 매출 보고서랑 실제 입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던데. 정말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지. 아무튼 우리는 모르는 척 해야 해. 괜히 알려고 했다가 잘렸다는 소문도 있잖아. 정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역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어요. 병원 로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60대 여성으로 정순과 비슷한 또래였어요. 아주머니,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청소 아주머니는 정순을 경계스럽게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환자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사실 이 병원 원장 어머니인데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청소 아주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뭔 고민이 있으시길래?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면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이사님이나 원장님이. 청소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원장 어머니시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님 정말 무서워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요. 돈 얘기요? 네, 매일 회계 담당자 불러다가 매출 보고 받고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는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사님이 병원 돈으로 개인적인 물건 많이 사요. 명품 가방이나 보석 같은 거.
그런 걸 병원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정장 입은 젊은 남자가 와서 이사님 사무실에서 오래 있다가 가요. 원장님 모르게 몰래 만나는 것 같은데. 정수는 이 정보를 메모해 둔 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저예요. 정순이에요. 정순이. 뭔가 알아낸 게 있어? 네, 중요한 정보들을 얻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은 시장 근처 조그만 식당에서 만났어요. 정순이 그동안 알아낸 내용들을 이야기하자 태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순아, 정말 잘했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정말요? 응. 병원 매출 조작, 현금 거래 유도, 그리고 개인 용도로 병원 자금 사용. 이런 건 다 불법이야. 태식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민정. 역시 서울산업회장 딸이 맞네. 그런데 이것 봐. 작년에 아버지 회사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받을 때 민정이가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어. 그럼 내 돈도 가능성이 높아. 병원을 통해서 돈을 세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내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아니야. 증거를 확실히 잡으면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어떤 증거요? 민정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병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증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잡아보겠어요. 그 다음 주 정수는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정의 일정을 파악해서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민정이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정순도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민정이 도착한 곳은 압구정동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정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민정이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나타나 민정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정수는 호텔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 민정과 그 남성이 함께 내려와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며 밖으로 나갔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가 실수를 했어요. 휴대폰에서 셔터 소리가 났고 민정이 뒤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정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민정아. 나는 친구 만나러 왔다가.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설마 저를 따라온 건 아니시죠? 아니야, 정말 우연히. 민정은 정순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정순은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지키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호텔 보안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 말했어요. 이분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요. 사진도 몰래 찍고요. 스토킹이 아니야.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어머님, 이제 정말 선 넘으시는 거예요. 보안 요원님, 이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결국 정수는 호텔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휴대폰은 지킬 수 있었고 찍어둔 사진들도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원룸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민정과 그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증거를 잡았어요. 정말? 무슨 증거?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들켰어? 네, 들켰어요. 민정이가 저를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정순아, 이제 조심해야 해.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거야.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괜찮아.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정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남 쪽 네온사인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들킨 지 3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원룸에서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식탁 위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민정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적은 메모지, 병원 직원들에게서 들은 증언들을 기록한 수첩, 그리고 민정의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들까지. 작은 식탁 위는 온통 서류와 메모지들로 가득했어요. 정수는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비록 학력은 높지 않았지만 25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기른 계산 실력과 장부 관리 능력은 상당했어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추적하는 일에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작년 11월에 아파트 매매 대금 20억을 받았지. 그리고 11월 말에 병원 개업 자금으로 8억을 썼다고 했고, 정수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계산해가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12억이 남았어야 하는데,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6개월이면 1200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2달치 400만 원밖에 안 줬지. 정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800만 원을 안 준 거네. 그럼 나머지 11억 9,200만 원은 어디에 썼을까? 정수는 청소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민정이 명품 가방을 자주 사고 개인적인 용도로 병원 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5천만 원, 샤넬 가방이 3천만 원, 진주 목걸이가 2천만 원. 정수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명품 가격들을 메모하며 계산했어요. 민정이 평소에 착용하고 다니는 물건들의 가격을 다 더하면 최소 2억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계집애가 내 돈으로 그런 걸 사서 치장하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생활비도 안 줬구나. 정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누르고 계속해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25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기른 인내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순아, 큰일이야. 병원 쪽에서 너한테 고소장을 낸 것 같아. 고소장이요? 무슨 고소장? 스토킹이랑 명예훼손 혐의로. 내가 경찰서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서민정이 너를 고소했대.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사받아야 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경찰서에서 연락 올 거야.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거 처음이에요. 괜찮아.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그리고 정순아,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 잘 보관해둬. 그게 너의 무기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경찰서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경찰서든 어디든 가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당하게 말해주겠어. 정수는 다시 자료 정리에 집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정리하고
각 사건마다 증거 자료를 매칭시켰어요. 24년 10월 마이너스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24년 11월 마이너스 매매 대금 20억 수령 민정에게 전액 전달. 24년 12월 마이너스 첫 번째 생활비 200만 원 수령, 25년 1월 마이너스 두 번째 생활비 200만 원 수령, 25년 2월부터 마이너스 생활비 지급 중단. 정수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피해자였고 민정이 약속을 어긴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 관련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병원 매출 조작 의혹, 현금 거래, 유도 지시, 병원 자금의 개인적 사용, 불륜관계 유지. 각 항목마다 정순이 직접 들었거나 목격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는 민정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초기에 민정이 보낸 달콤한 약속들과 나중에 보낸 차가운 거절 메시지들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 10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올해 3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곤란해요. 올해 4월. 정수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정수는 자료 정리를 계속했어요. 마침내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책은 몰라도 장부는 제대로 알아본다. 민정아,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다 알겠어. 정수는 정리된 자료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20억. 내가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이야. 손가락이 칼에 베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모은 돈이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 돈을 내가 명품 가방 사는 데 쓰고 남자 만나는 데 쓰고 호화로운 생활하는 데 다 써버렸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생활비도 안 주고 병원에 오지도 말라고 했지.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어요. 민정아, 너는 내가 글도 못 읽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촌스러운 할머니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도 남한테 속지 않고 25년 동안 장사해온 사람이야. 정순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어요. 내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좋아, 가자. 내가 경찰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주겠어.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막연했던 분노와 억울함이 구체적인 증거와 계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정리해둔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정수는 더 이상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정순 씨 맞으시죠? 강남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태식에게 연락했어요. 태식은 약속대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정수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김지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태식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정순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식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정말요? 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토킹 혐의부터 보면 어머님이 시어머니라는 신분이니까 며느리의 행동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약속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피해자예요. 정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저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어머님이 서민정 씨를 사기 혐의로 역고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역고발이요? 네. 20억 원을 사치한 혐의로 말이죠. 정순과 김 변호사는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강남경찰서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긴장했지만 김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수사관실에서 정순을 담당한 것은 박민수 경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이정순 씨 앉으세요. 서민정 씨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경희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정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파트를 판 경희, 민정의 약속, 그리고 지금의 현실까지. 박경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며느리에게 주었는데 약속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어요. 그럼 며느리를 따라간 것도 그 때문이고요? 네. 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경희는 정순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계약서, 메시지 기록, 증언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네, 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들이에요. 박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정순 씨, 스토킹 혐의는 일단 접어두고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서민정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 스토킹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거든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사관실 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어요. 민정 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따라왔는데 변호사로 보였습니다. 박경희님, 안녕하세요. 고발인 서민정입니다. 민정은 정순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정순도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돈 20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는 게 죄가 되나? 민정의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가 맞받아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나요? 더구나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말이죠. 민정이 언성을 높였어요. 투자가 아니라 증여예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라고요.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증여, 너는 내게 매월 생활비 2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2달 주고 끊어버렸으면 사기 아니야? 그건 병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럼 내 돈을 명품 가방 사는데 쓴 건 뭐야? 다른 남자 만나는데 쓴 건 뭐고?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건 증명할 수 없잖아요. 정수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게 증명이야. 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민정이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네, 이건 오해예요. 그분은 병원 투자자고. 투자자와 호텔에서 뭐라는 거야? 박경희가 손을 들며 제지했어요. 자, 진정하세요. 일단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정의 변호사가 계속해서 정순을 압박했어요. 이정순 씨는 교육 수준도 낮고 판단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신 감정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정순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교육 수준이 낮다고? 나는 2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 니네처럼 남의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정직해.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할 게 뭐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박경희가 다시 제지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결국 그날 조사는 양측의 진술서 작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순이 경찰서를 나올 때 민정이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어머님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정순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너야말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무서운 사람이요? 어머님이? 그래. 나는 25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사기꾼들을 상대해 왔어. 너 같은 애송이한테는 안 당해. 민정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날 밤 정수는 원룸에서 김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어머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형세가 역전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상대방 변호사가 어머님을 깔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박경희 님도 어머님 편인 것 같고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민정과 대면했을 때 상대방이 생각보다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 정순을 만만하게 보았던 민정이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민정아, 이제 내가 내 무서움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내 모든 비리를 다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주겠어. 정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했어요. 이제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민정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식 기자는 정순과 함께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 민정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회계장부의 조작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태식은 특별 기사를 준비했어요. 제목은 20억 원에 팔린 모정,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정순아, 드디어 때가 왔어.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거야. 태식의 전화를 받은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기자회견을? 당연하지.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 다음 날 도윤 성형외과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태식이 각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만 5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문사 기자들도 10여 명이 와 있었어요. 정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준비해온 자료들을 담은 가방을 손에 들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순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준비한 시간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정순에게 향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작년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 20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민정 씨가 저에게 아들의 병원 개업 자금으로 써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기꺼이 그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20억이라는 금액에 모두 놀란 것이었죠. 서민정 씨는 저에게 매월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2달 만에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었고 저는 현재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20억 원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정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서민정 씨는 이 돈으로 명품 가방과 보석을 구입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사용했어요. 정순이 민정의 불륜 사진을 공개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병원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을 허위 신고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여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이때 병원 건물에서 민정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저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민정에게 향했어요. 민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순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다 들통났어.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사진도 오해야? 정순이 다시 불륜 사진을 들어보이자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민정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서민정 씨, 시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민정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병원 회계 조작 의혹은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건물에서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기자들과 어머니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 와이프가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알겠지? 엄마,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얘기하지? 너는 나한테 전화도 안 받으면서. 도윤이 민정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민정아, 이게 다 뭐야?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윤아, 나는. 기자 중 한 명이 다시 질문했어요. 도윤 원장님, 병원 자금 운용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도윤이 대답하려 하는데 정순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도윤이는 모를 거예요. 민정이가 혼자 다 처리했으니까. 어머님, 그럼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정수는 태식이 준비해준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병원 회계장부, 민정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
직원들의 증언서까지. 이 모든 자료들이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검토하며 놀라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거들이었거든요. 민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변호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변호사가 필요해?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도 나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이사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 어머니분이 불쌍하다. 20억이나 줬는데. 직원들의 반응을 본 민정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기자회견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수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기자들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사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순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제 돈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돈만 있으면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정은 병원 건물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어요. 도윤도 당황한 채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기자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돈으로 세워진 그 건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순아, 정말 잘했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질 거야. 그럼 민정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법정에 서게 될 거야. 사기, 횡령, 세금 포탈, 여러 혐의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의 톱 기사가 되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20억 며느리, 재벌가 사기극 같은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정수는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20억 원을 며느리에게 맡겼지만 리포터의 목소리가 정순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순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민정이 구속됐어. 방금 뉴스에 나왔는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대.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드디어 민정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폐쇄 조치됐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 그럼 우리 도윤이는? 도윤 원장은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받고 있어. 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래.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정에게는 분노했지만 아들에게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의 구속 심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또다시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정이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서 내렸어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어요. 정순도 방청석에 앉아 심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판사 앞에 선 민정은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피의자 서민정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사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정수는 민정을 지켜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승인하자 민정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정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정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이정순 씨, 며느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당한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라기보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수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원룸에서 전기요금도 못 내며 지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저녁 때 태식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축하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고마워요, 태식 씨. 태식 씨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식은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순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민정이의 아버지 서정훈 회장 말이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정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서정훈 회장은 정치권에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들, 판사들, 검사들, 온갖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태식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것 봐. 서정훈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 후원한 돈이 수백억 원이야.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그 정도고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야. 정순이 자료를 보며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민정이를 구해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최소한 형량을 줄이려고 할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태식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정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폭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리들이 숨어 있을 거거든.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복수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불빛들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정순 씨이시죠? 저는 서정훈 회장 비서실의 김 과장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장님께서는 이정순 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즉시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서정훈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만나자고 하네요. 절대 가지 마.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 도망만 칠 수는 없잖아요. 태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는 절대 안 돼. 이틀 후 정순과 태식은
서정훈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6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정순이 지금까지 본 어떤 곳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마치 궁전 같았어요. 거대한 책상,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정수는 이런 공간에 처음 와본 것이라 위축될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정훈 회장은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은백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순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정순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서정훈 회장의 태도는 예상보다 친근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정순 씨, 제 딸이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20억이라는 큰 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서정훈 회장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했지만 정수는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정훈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20억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까지 포함해서 30억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정훈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앞으로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언론 활동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순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태식이 나섰어요. 회장님, 그건 입막음 돈이잖아요. 서정훈 회장이 태식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기자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정의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서정훈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정순 씨,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어요. 그 힘이라는 게 돈과 권력을 말하는 거라면 저는 다른 종류의 힘을 믿어요. 다른 종류의 힘이요? 국민들의 분노요. 진실의 힘이요. 서정훈 회장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정순 씨,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진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수십 명, 고위 공무원들, 언론사 사주들, 모두 저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앞으로 어떤 언론도 이정순 씨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설령 다룬다고 해도 이정순 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될 거고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딸은 아마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올 거예요. 태식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법농단 예고잖아요. 농단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기자님.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는 가보겠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3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정순과 태식이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서정훈 회장이 뒤에서 말했어요. 이정순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것을 못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순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기억해 두세요. 저는 25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살아왔어요. 회장님 같은 사람한테는 안 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순과 태식은 말이 없었어요. 서정훈 회장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나와서야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정순아, 이제 정말 큰 전쟁이 시작됐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민정이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위험할 거야. 서정훈 회장은 자신의 말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정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태식 씨,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순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정이를 무너뜨린 건 첫 번째 단계였어요. 이제 진짜 적과 싸워야죠. 그날 밤 정순은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서정훈 회장,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식 씨, 내일부터 서정훈 회장에 대한 탐사 보도를 시작해 주세요. 저도 더 많은 증거를 모으겠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강남의 네온 사인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순에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서정훈 회장,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제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거대한 싸움으로 번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